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참모진들의 출마 여기서 그칠까요? 자, 한편 새누리당은 공천 룰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연일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박상한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선거가 좀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청와대 어제 참모 두 분 대변인과 그렇죠? 예, 그리고 경호실 차장 두 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경욱 전 대변인, 이제 전이라고 붙여야 되겠죠. 전 대변인의 어제 사의 표명 내용 잠깐 들어보고 저희들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려주시죠. 이 정부의 진지함과 간절함, 사명감을 여러분께 진솔하게 전달해야 하는 그 큰 역할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저는 정들었던 춘추관을 떠납니다. 이제 또 다른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또다시 수처작주, 파부침주를 외칩니다. 예, 들으셨습니다. 어려운 또 한타 상황가 있었는데 청와대 입이 좀 떠나게 됐습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 자주 나가는 것은 총선 앞두고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은 좀 경우가 좀 그 여당 상황을 비춰서 좀 다른 경우라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박수님. 어제 일이 많았죠. 오전에는 지난주 이제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불참했다가 어제 처음 이제 했는데 수청원 최고하고 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후에 대통령 행사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또 이제 이렇게 조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경욱 대변인하고 박종준 경호 차장이 이제 물러났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 아까 보셨듯이 저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갈등은 정리된 게 아닌가. 서로가 이제 군사를 좀 물렸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두 분이 그만둔 게 핵심이 아니고 요즘 청와대가 실명을 안 밝히고 고위 관계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했더니만 일일이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의 공천 경쟁,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겠다라는 일종의 선을 그었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했다. 민경욱 대변인이 나온 것이 초점이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일정 부분 발을 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두기에 나섰다라고 봐지는데 그것은 어찌됐든 뉴욕에서 외교적 성과를 갖고 대통령이 귀국했지만 그 안심번호 이제 5가지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휩쓸리면서 기본적으로 이 싸움 자체가 청와대가 유리할 게 없는 것이고 또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청이 분리돼 있는데 대통령이 총선 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새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김무성 대표하고 청와대의 갈등은 일단 진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이제 서청원 최고와 이제 김무성 대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당내 그러니까 싸움의 판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전선에서 당내로 옮겨왔다. 오전에 치열했죠,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 친박 비박 아니면 친박 대 김무성 대표가 어떤 형태의 접점을 찾아갈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정 정도 이제 거리두기를 한다. 이런 형태로 어제 좀 판이 좀 정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요. 박 전님 사실은 청와대 참모들 중에 서너 명 더 후보로 올랐던 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안 나가겠다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으로 보면요. 나중에 나가겠다 하면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또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걸로 보면 자 지금 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TK 지역에 과연 나갈 건가.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과의 어떤 충돌, 대립 현재 의원들과 다시 싸워야 되는 그런 가능성.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거는요. 이 사단이 좀 벌어졌을 때 청와대에서 그 전현직 관계자들 16명 정도 챙겨야 될 사람이 있다더라. 요 이제 기사가 난 게 있고요. 또 마침 서문시장 방문할 때 대구 현역 의원들은 오지 말게 하고 대구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네 명의 관계자들을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동해서 같이 가셨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쭉 말이 생겨서 제가 그때 방송에 나가서 했던 말이 그러고 있지 말고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은 대통령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불출마 선언하라는 거였어요. 제 요구는. 그리고 청와대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그런 다음에 싸우든가 말든가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 보면 그걸 받아들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 나는 출마할 생각도 없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한 명 한 명 아무 법적, 정치적 근거도 없이 물어본 거죠. 설문조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확인했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는 생각이 있든가 말든가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신이 피선거권 있는 사람 누구나가 출마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뭐 법적 헌법적 자유니까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형국은 어쨌든 청와대가 불출마를 강요한 형국이 됐기 때문에 예, 나가지 않겠다고 뭐 서약서 쓴 건 본인이 아니잖아요. 선언하고 본인이 분명히 정책 예, 판단을 예. 한 것이 아니라 예. 청와대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 예. 이거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를 할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여당 안에 있는 친박들이. 그래서 어리버리 저 의총을 열어가지고 박수같이 쳐주고 통과시키고 그래서 대통령이 대노에서 6월 25일 날 아침에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찍어낼 것을 분명하게 한 거거든요. 예. 누가 지금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한 거였는데 예. 이번에는 너무 잘 싸우고 있잖아요. 친박계가. 뭐 어제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그 시간대에 예. 대통령이 그 노동과 금융에 좀 집중해서 갈란다. 예. 4대 개혁 열심히 할란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수석비서관 있는데 회의가 있었죠. 여당의 그 최고위원회에서는 바로 옆에 대표를 옆에 앉혀놓고 조심해라. 경고한다. 가만두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기에도 끔찍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던 거죠. 그만큼 잘하고 있어요. 이인재 최고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한 방 날리고 예. 또 비공개회의 전원하고 나서 김태호 최고가 대놓고 전략 공천하자는 주장을 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예. 그 친박계가 뭐 전면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니까 청와대가 예. 아까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도 불리하고 명분도 별로 없는데 예. 청와대가 나서서 어려운 싸움 하지 말고 아예 그 당 안에서 알아서 하라. 당내에서. 친박계가 정말로 나라 사랑하고 대통령 걱정하고 하는 분들이라면 예. 대통령이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4대 개혁을 앞두고 예. 지금 이렇게 할 때입니까? 예. 근데 청와대는 짐짓 판발을 빼고 예. 친박계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추가로 떠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 전략 공천 그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어제 서청원 최고하고 김호승 대표가 좀 격렬하게 붙었는데 예. 지금 이제 우선 공천제 우선 문제 추천. 아닙니까? 예. 우선 추천제 문제인데 우선 추천제 같은 경우에는 황우여 대표 때 이제 당내에서 왜 우선 추천제가 나왔냐면 전략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당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예. 전략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새누리당 입장에서 호남 지역이나 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온 게 이제 우선 추천제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 추천제에 를 빌미로 만약에 이제 뭐 친박과 김무성 대표가 타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자기적으로 예. 이른바 컷오프라든지 밀실 공천에 의해서 정치적 살인을 하는 것이 컷오프는 없다고 용인된다. 김무성 대표가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예. 그 지점이죠. 그래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TK 지역은 야권의 호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야권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공천을 교체를 한다 했을 때 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형태든 논란이 있든 간에 예. TK 지역이나 영남 지역, 강남 3구에서 새누리당이 전략 공천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나 상향식 공천 형태가 아니고 했을 때 과연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선거는 수도권에서 난다고 봤을 때 수도권 선거를 무슨 동력으로 치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이 고민은 김무성 대표의 고민이자 친박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갈등에 대해서 대략적인 도착 지점은 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 지점에서 좀 타협이 될 거다라고 봐지고 우선 추천제가 어제 이제 한일간지에서 일면에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뭐 김학용 실장도 백브리핑을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니다인데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그 이 지점에서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략공천 문제든지 컷오프 문제까지 밀려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김무성 대표 쪽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밀리는 모양새 아닌가요? 우선 추천제 문제는 어제 김학용 실장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의 대체제인데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 체제에서 전략공천에 대해서 워낙 당내 18대 19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없앤다. 없앨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까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를 포괄하는 게 우선 추천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열세 지역이 아닌 우세 지역에서 만약에 이 우선 추천제를 변용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김무성 대표 주류든 비주류든 명분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의 어떤 공간들이 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해서 만약 이게 정말 수용이 되면 그 문재인 대표하고 합의했던 부분들 문재인 대표도 요거에 대해서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뭐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싸움의
그 최종 목표가요. 예. 공천권을 어떻게 예쁘게 서로 나눠갔느냐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로 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도 참 어렵죠. 여당의 시스템들을 보면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 대충 그걸 이제 이해할 때쯤 되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때쯤 되니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바뀌어요. 그걸 또 국민들이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 다 없는 걸로 다시 치고 이제 좀 찾아낸 게 우선 추천제라고 하는 결국은 뭐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갔어요. 근데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오픈 프라이머리든 안심번호 제도를 통한 것이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나 현역 위원장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해야 될 일들이죠. 그 서청원 최고위원도 현역 국회의원인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반대할까? 그리고 어제 상황은 도무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선 추천제가 뭐야? 이것도 열심히 학습을 해보니 그러면 뭐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해서 약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 공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의 언급은 아니 저 친박계가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반대하고 뭐 경고한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뭐 그 무서운 말들을 늘어놓으셨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하자는 거 다 싫은 거죠.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가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내용을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든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총선 체제 이거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친박계는 뭐 적당한 타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천룰을 논의하는 특별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완벽하게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논의 구성원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반대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기본 아닙니까? 황진화 사무총장이 뭐 비박이든 친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공천과 당의 어떤 시스템을 끌어나가는 최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 그런 논의기구의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반대하고 누가 봐도 친박이 되고 싶어 그냥 몸이 달아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김태호 최고위원을 이렇게 앉히자고 하는 얘기 자체가 김무성 대표와 무슨 뭐 균형을 맞추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느낌이 아닌 거죠.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최고위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온도차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인데 저도 박용진 위원장 얘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협상을 할 때는 각자의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 안대로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B 안대로 가고 싶다고 절충을 하는데 지금 친박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 고공행진 그게 의탁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불안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지지도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또 사실 6개월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 와중에 어찌됐든 지금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무성 대표를 정치적으로 배제한 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TK 하는데 사실은 TK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지역은 아닙니다. PK 있지 않습니까? PK 문재인 대표 안철수 징발론까지 나오고 있고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 이 지역 문제에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를 정치적 타격을 줬을 때 어떤 동력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가 또 하나 있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19대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의 선거를 치렀다 하더라도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IMF 때 YS 때 이후 최고로 성적이 탄핵 국면만큼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승부가 수도권에서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과연 어떤 모양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친박계 입장에서 뭐 개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최소한 이번 공천을 어떻게 치르고자 한다라는 자기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싫다, 누가 주도하는 총선은 싫다라고 본다면 최근 김무성 대표 체제 이후에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김무성 대표의 지휘하에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도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야말로 그 개파 싸움에 지금 지형 자체가 여권에게 유리하고 한데 저렇게 가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차이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사실은 분열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외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반대해서 새로운 보수 정당 실험이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합을 요구하는 압력 자체가 진보 진영에 비해서 보수 진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극단적인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은 의외로 좀 작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뭐 오늘 내일 기구 구성에 합의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대략적 논의가 될 텐데 딱 두 가지입니다. 어제 서청원 최고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5대5라는 당은 당규가 있는데 여기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의 문제고 김무성 대표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컷오프만큼은 안 된다 이라고 했거든요. 이 두 지점에서 저는 절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늘 내일 사이에 이게 특별기구 뭐 구성이 되겠습니까? 예, 어제 발족이 무산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봉합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김무성 대표가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고 있는 거는 다르게요. 예. 일부 언론에서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지금까지 계속 후퇴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보 전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후퇴를 해왔는데 예. 이 상황으로 계속 밀려나가게 되면 저는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일단 후퇴였고요. 논의기구를 가지고 지금 저 친박계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우총에서 특별기구 만든 것 자체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계속 후퇴이거든요. 그다음에 우선 추천제까지 이 이야기가 나온 것까지 보면 사실 계속 후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한 싸움판, 좋은 명분, 국민적인 어떤 뭐 지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이번 뭐 공천 룰과 관련된 데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김무성 대표가 승부라 그러는 거를 아는 정치인인가라고까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반격을 하고 주도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밀려가게 되면 사실은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리고 당대표지만 당대표가 아닌 그냥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앉아있는 그런 대표로 자기 임기는 질질 끌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밖에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아까 지형 자체가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이 다른 것이고 지난주 의총 문제도 의총을 이제 그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표결로 왔으면 완벽히 친박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언 숫자나 근데 왜 그러면 그게 8대2였다. 그러니까 의총 분위기는 비박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얘기입니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표결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파국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권에 누가 뭐라 해도 부동의 1인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정면 승부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김무성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긴장관계의 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있으면 지난번 유승민 파동 때 유승민 대표의 지지도가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이 누구냐? 보수층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른바 진보 지지층에서 유승민 대표가 시원하게 잘 싸우네 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의 지지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다면 일단은 자기 집토끼 진영에서 그 집토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나 여권 관계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으로 치킨 게임을 해서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는 한 파국이 온다는 것을 청와대도 알고 있고 김무성 대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절정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박용진 그 위원장의 시각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무성이 매번 철수하는 거 아니냐. 계속 철수하다가 안철수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권 내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이제 산수가이고 미적분이 되는 것이 긴장감도 유지하면서 파국을 피해 나가는 수가 뭐냐 이 문제인데 그만큼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집권당 대표의 2인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죠. JP 얘기가 생각나는 것이 JP가 그 2인자의 처신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 뭐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보수 지지층이 봤을 때는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좀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거 여쭙게요. 자 야권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통합 전대 이야기 나오면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거든요. 물론 새누리당은 이제 소가우술이다 이렇게 이제 뭐 코스을 치고 말았지만은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가져왔고 또 우리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책임 정치 측면에서 보면 뜻밖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열린우리당에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타이밍에서 왜 저 얘기를 했느냐면 청와대가 그 숱한 국정과제를 다 팽개쳐 놓고 그 여당의 공천룰 혹은 정치권의 그 선거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 갖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라. 나라 꼴이 뭐가 되냐. 그러니 탈당을 얘기하는 수준에서 각을 세우는 거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청와대가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야당 대표도 저런 말을 하고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2명 빼고는 없습니다라고 지금 정리를 일단 한 수준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런 책임 정치를 부정하는 거냐? 속아 웃을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이 나올 거라고 하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대통령과 현재 정국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여권에서는 누렸다고 자기 봐요. 집부터
돌봐라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아니 없잖아요. 새누리당 예. 입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MB 정부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긴장감이 있었지만 MB가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당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당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아까 이제 뭐 메시지는 박용진 위원장 말씀이 맞죠. 이제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켜주고 왜 뭐 여의도의 공천을 자꾸 끼어드냐라고 하면 그까지 갔으면 뭐 충분히 있는데 갑자기 탈당 얘기가 나오니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좀 미숙함의 발로다라고 하는 여러 번 뭐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사려 깊지 못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포커싱 집중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여권의 분란,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당내 그 총선 룰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 표현이 탈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 또 만약에 새누리당 내에서 개파 싸움이 커져가지고 한 개파에서 대통령 탈당하라는 상황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 지점은 뭐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정치적 좀 이렇게 미숙함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